좋은 친구 MBC.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춘천 MBC 시사 프로그램 여기슈 강원의 백소입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사방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어느새 빈 상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이 뒤쫓아가지 못하면서 서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서 또다시 경기가 얼어붙는 악순환의 시대. 오늘 이 자리에선 내수부진으로 우리 강원 경제가 어떤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지,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해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원 지역의 이슈를 진단하고 목소리를 내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자 인권위원을 지낸 강대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자고 일어나면 들리는 소식이 뭐가 또 올랐다, 가격이 인상됐다 이런 소식들입니다. 특히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고물가 체감률이 더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좀 어떠신가요? 평소에 고물가 좀 체감을 하시나요? 유정배 위원장. 네, 요즘 체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14일 날 그 중앙시장 근처에서 저기 그 홈플러스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저녁에 한 5시 30분경. 그 기본 요금이 4,600원이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더 이제 그 놀라운 거는 그 목적지에 가니까 11,000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택시 타기에도 굉장히 그 부담스럽고 두렵다. 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택시 요금이 또 기본 요금이 올라가지고 네, 거기에 네. 대한 체감을 하셨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강대규 변호사님 어떠세요? 결국 의식주가 오르는 게 문제예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냉면을 한 그릇 먹었는데 냉면 한 그릇이 1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쓰린 가슴을 쥐어잡고 냉면을 먹었는데 의식주비 이외에도 여가비, 영화 한 편 보는데 한 2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OTT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OTT 서비스도 처음 계약할 때와 다르게 매년 올라갈수록 결제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이고 또 가장 공감하실 게 아마 사교육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다 올랐지만 특히나 강원도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강원도 물가는 뭐 저희가 이제 자료를 뒤져보니까 전국의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그 가장 그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요. 네. 특히 이제 생활 물가가 16%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한 게 이 물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공공요금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공공 분야가 물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책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보험 서비스료와 같은 이제 금융 부분의 그 부담이 이제 그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공공요금 또 이자와 같은 이런 이제 금융 부분이 물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굉장히 구조적이고 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뭐 최소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물가 인상률을 그래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공공이 해주셔야 되는데 뭐 재정을 투입하든지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런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강대규 변호사님은 어떤 좋게 조사를 해오셨어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물가이고 또 그 후에는 김장 물가입니다. 네네. 이 추석과 김장철에는 우리 강원도 고랭지 배추나 뭐 농수산물이 나가는데 그러면 추석 물가나 김장 배추 물가가 올라가면 강원도의 경제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중간에 유통업체들이 마진을 다 남겨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은 좀 돌아가기 어렵다 그런 실정이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물가 정보망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있죠. 사이트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있어서 거기에 클릭 몇 번만 하면 강원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알 수가 있는데 2024년 7월 달에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강원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등이에요. 또 2024년 6월 달에도 강원도가 1등입니다. 강원도가 희한하게 전국에서 물가가 높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걸 품목별로 살펴보면 아까 우리 유정배 위원장께서는 공공요금이 인상된다고 했는데 강원도의 공공요금, 전기세와 수도세는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뭐가 높냐? 농수산물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농수산물 가격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제일 높아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우리 옆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생산한 이 농수산물인데 이게 왜 우리 강원도민들이 가장 비싸게 사서 먹어야 되냐. 이거 유통 구조 자체를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물 물가가 제일 높은 거는 굉장히 의외네요. 예, 이거는 아무래도 진짜 유통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예. 또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을 조기에 이제 수령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조기 수령자가 지금 뭐 전체 수급자의 15%를 차지할 만큼 최근 들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 연금 수령 나이가 좀 연장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 연금을 빨리 땡겨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조건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연금 가입률이 사실상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매우 낮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1%라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연금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급하고자 하는 분들과 더불어 이 국민연금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정책 당국자가 신경 써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국민연금이 이제 사회 안전망인데, 네네. 그런 최소한의 그 안전망조차 좀 나비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죠. 네네. 많다는 얘기네요. 네. 어떻게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뭐 보세요? 일부는 동의를 하고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국가적인 정책적 이유가 있는데 정책적 이유를 아까 연금 수령 시기를 말씀드리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1988년도에는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게 제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 만 60세에 연금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생기니까 1998년도에 1차 연금 개혁 개정을 하면서 2013년부터는 5년마다 한 병씩 한 살을 늦춰지면서 연금을 받는 거예요. 총 2033년부터는 65세부터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받는 시기가 늦춰지니까 내가 빨리 수령하는 건데 빨리 수령하면 사실 오히려 손해입니다. 1년 빨리 받을수록 6%의 손해를 봐요. 내가 1년을 빨리 받으면 94%밖에 못 받는 거고요. 2년을 빨리 받으면 88%를 받는 거고요. 5년을 빨리 받으면 그러면 산술적으로 70%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한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연금 고갈이 지금 7년이 남았다, 5년이 남았다. 이러한 연금에 대한 신뢰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연금에 대한 신뢰를 돌려줘야 되는데 결국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 전체 모수 개혁이라 그래서 연금 개혁을 하려다가 여야가 협의가 안 됐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게 3대 개혁 중에 하나가 연금 개혁인데 이번 달 말이나 내달 초쯤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가 됩니다. 재정 지속 가능성에 하나가 두고 또 세대 간 균형 형평성에 하나가 둬서 두 가지 방점을 두고 연금 개혁안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발표가 될 것인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사안만큼만 가지고는 정쟁 논리를 하지 말고 좀 경제 전문가들에게 맡겨가지고 개혁을 좀 앞당겨서 연금 고갈도 좀 줄이고 또 세대 간 형평도 지킬 수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정계 위원장님은 그 연금 개혁에 대해서 입장이 좀 있으신가요? 저도 뭐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해서 4대 연금 개혁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네. 사실은 이게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이제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박근혜 정부 때는 공무원 연금은 이제 일부 손질을 했죠. 그래서 이거 직역별로 두는 것보다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문제라든가 국민연금의 그 기금이 이제 지금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이 구조가
애초에 설계했던 그 구조가 좀 변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제 손볼 때가 됐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박력 있고 추진력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본인의 그 이 장점을 이 4대 연금 개혁 같은 이런 이제 국가적인 과제에 좀 집중하셨으면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또다시 이제 물가나 이제 이런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서민들은 노후에 연금도 당겨 쓰고 저축할 여력이 없어서 가계 순저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저축률은 어떨까요? 조사를 좀 해오셨네. 네, 사실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한국 경제가 지금처럼 이제 세계 10대 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된 것은 국민들이 이 개발 시대에 한 푼 두 푼 모은 그 이 저축률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IMF 이후에 이제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또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 이 적금이나 그러니까 저축보다는 뭐 부동산, 주식 시장으로 자신의 자산을 이동하는 현상이 좀 이제 커졌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저축과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거 뭐 교육비 증가도 이제 되게 중요한 요인이고 또 이제 항상적인 고물가 고금리에 의해서 저축할 여력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최근의 통계를 보면은 기업 분야의 이제 뭐 유보금 등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저축이 정부 부분, 지금 국가 분야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입니다. 3배 가까운 정도로 20% 가까이 지금 기업이 유보금을 통해서 돈을 이제 기업 내에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투자는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나 가계는 과거보다 지금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이제 저축률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기업은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이런 이제 기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은 개인 저축률과 기업 저축률 모두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개발도상국부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사이에 이제 개인이 저축을 해야지 은행이 기업에게 돈을 꺼주고 그래서 그걸로 기업이 사업을 한다. 경제가 부흥한다는 것인데 지금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논리라면 은행이란 단계를 없애고 개인이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이제 주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변형된 것이고요. 기업으로 치자면 이제는 금융이라는 거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의 상당한 그 지주가 금융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모기업 체계가 금융지주로 돌아가는 게 예전에는 금융을 산업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수단으로 봤어요.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통신업이나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지금 이 돈 자체를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저축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러다가 리스크가 터지면 기업 유보금이나 기업 저축 금액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가 보존을 해주게 됩니다. 어떠한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또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고 국민들이 또 고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기축통화국인 금본위제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금산분리 완화 얘기까지 나올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왜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냐? 현대자동차가 왜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냐라는 것이고 지금 미국의 이제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금융회사인데 사실 따져보면 제조업이에요. 금융회사가 다양한 제조업에 대한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경영도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산분리 완화가 산업이 금융을 왜 소유 못하냐 이 개념이 아니라 금융산업이 더 커졌어요. 금융이 산업을 소유하게 되는 그렇게 변화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개인이 왜 저축이 떨어지냐, 기업이 왜 저축을 안 하냐, 이거는 비판하는 할 수가 없는 정도까지 세상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고요. 그리고 금융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금융 역량이나 국가적 역량이 미국이나 중국을 상대해서 그들을 능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걸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대기업들이 많은 이윤을 내고서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 그 금융 부분에 또는 부동산을 잡아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자금을 일정하게 어떻게 보면 유용하는 부분이 국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고 그것이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고 고용 없는 성장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같은데 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뭐 금융 산업적인 뭐 미래적인 관점이냐 혹은 뭐 지금 현재 관점을 보고 뭐 국가간 외교관을 보는 것이냐는 것이고 이거를 자세히 보려면 우리 1시간 토론에도 좀 모자랍니다. 각적 자료를 가야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예, 물가 얘기를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경제와 금융 강의 잘 들어서 저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 이제 물가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대체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식당에서는 재료값이 올라서 부득이하게 값을 올린다고 이런 안내문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 재료값은 왜 오르는 걸까요? 네. 이거는 원인이 명확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오르는 것이고요. 다른 그렇습니까? 원인은 단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1세기 이후로 가장 어이가 없고 가장 실패한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보여집니다. 2018년에 임금을 16.4%로 올렸고 2019년에 10.9%로 올렸어요. 2년 사이에 27.3%의 소득이 올랐는데 원자재라는 건 곡물을 캐던가 혹은 뭐 농작물을 캐던가 이런 게 다 원자재 아닙니까? 나무를 베던가 이런 것이 다 인간이 하는 것인데 인건비를 올려버리니까 원자재 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항상 힘들었던 IMF 시기나 혹은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뭐 혹은 코로나 시기나 그때도 살기는 다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물가가 이만큼 오르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방증은 IMF나 코로나 시기 때 공무원들은 힘들지 않았어요. 공무원이나 군무원들은 월급이 정확히 나누니까 힘들지 않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 힘들었을 뿐이죠. 근데 지금 공무원들조차 지금 살기 힘들다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나서 3, 4년 안에 물가가 폭등한 것이고요. 이거는 코로나, 기후위기, 무슨 미국 경제위기 이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물가 상승은 무조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약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5년, 10년, 15년 집권을 계속했다. 네. 소득을 올렸죠. 물가가 올랐습니다. 야, 물가가 올렸으니 소득을 더 올리자. 소득을 또 올렸죠. 야, 물가를 또 올라가죠. 야, 소득을 더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무슨 10만 원, 뭐 2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 저는 보여지고요. 유정배 위원장님 이 입장. 부분은 뭐 이따가 또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을 했지만은 불과 1년 만에 시행도 못하고 이제 좌절을 했고요. 또 이 정책을 주도했던 당시 그 경제수석이 1년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도입조차도 하지 못한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고물가나 인플레가 있었다. 이거는 조금 사실관계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고물가 고금리의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제 농산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는 기후위기 원인이죠. 사과 한 덩어리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0,000원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잦은 비가 많이 왔고,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그 사과 농가들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과 가격이 일시적으로 10,000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이제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죠. 고유가 이제 원유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곡창지대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제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겨울에 피해를 입었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이제 금리 문제인데요. 금리가 역시 이런 부분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제가 본 개인적인 견해로는 금리를 그래도 금리나 환율을 그런대로 잘 방어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전히 이제 그 불안한 요인이
얼마 전에 2년 전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의 빚 2,300여 원을 2,050억 원. 2,050억인가요? 네. 우리 그 김진태 지사께서 과감하게 그 디폴트 선언을 했죠. 그래서 EPF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이 파장이 지금도 대형 그 건설사들의 이 재무 구조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그룹 내에 다른 계열사들의 돈을 긁어 모아 가지고 롯데건설의 이 유동성 위기를 틀어막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고금리 시기에 그리고 이 부동산이 굉장히 과거처럼 그 저금리 시대에 돈이 풀려 가지고 유동성이 높아져서 이제 이게 언제 폭발할까 이럴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좀 무책임하고 이런 디폴트 선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그 파이낸싱 대출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고 이게 연쇄 효과를 일려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했다는 점, 이런 그 정책적 부실들이 사실 고물가 고금리를 지금 이제 끌고 가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제 대외 건전성이 그나마 그래도 좋아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래도 장사가 잘 돼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비상 대책을 세워가지고 재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알리고 불안을 덜어주시고 기업 활동하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셔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 논리적 오류가 몇 가지 있어서 반박을 할고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있죠. 이따 최저임금도 얘기하겠지만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거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3%를 올린 거예요. 30%를 올렸습니다. 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후위기가 일부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자면 기후위기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것인데 아까 기후위기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이 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날씨가 더운 나라는 과일 가격이 엄청 싸요. 날씨가 더운 나라에 가면 우리 만 원 한 장에 뭐 귤 이만큼 주고 뭐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는 약간 소극적인 원인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요. 명확한 원인은 소득 주도 성장이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 저도 소득 주도 성장을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 반대합니다. 그 여기는 뭐 국감장이 아니고 예 아니오로 저기 물어보시는 알겠습니다. 네. 그럴 자리는 아니라고 네. 보고 저는 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 원인은 그러니까 자영업 우리나라 노동 시장과 자영업 구조에 대한 면밀한 그러니까 어떤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이제 좀 선언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이제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결정을 하면서 사실 편의점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식당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직접적으로 그 시급에 영향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어렵게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본 정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즉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는 이 정책의 기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농산물 가격의 인상은 결국은 이런 이제 기후 위기나 전쟁과 같은 우리나라의 외적인 조건 그런 것에 아주 긴밀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이제 강조한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 강대규 변호사께서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분이 워낙 열띤게 토론을 해주셔서 저희 시청률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나왔던 얘기지만 최저임금 이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7월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0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에 최초로 10,000원을 넘어선 겁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노동계의 입장은 최저임금 무조건 올려달라는 거고 경영계의 입장은 최저임금 무조건 낮추겠다라는 거고 경영계로 치자면 대기업 경영진을 의미합니다. 노동계로 치자면 민주노총 같은 그런 큰 노동단체를 의미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테이블에 이 양대축만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이분들은 이 대기업 경영진이던 혹은 민주노총 지도부던 이분들은 최저임금이 10원이 오르던 20원이 오르던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으로 치자면 최저임금이 올랐다? 그럼 본인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회의 테이블 석상에 앉히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직격탄을 받는 우리 소상공인, 우리 강원도 곳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 내가 임대료를 내고 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하고 이런 분들이 테이블 석상에 올라와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 실물 경제에 대한 이 눈높이가 맞춰지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혹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논의 자체가 노동계, 경영계, 대기업, 민주노총 이분들이 얘기해서는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유정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네, 이게 생각하세요?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 정답이 없는 거죠. 네,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해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의 사회적 합의가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영세 자영업자 분들의 그 이해관계가 그래도 지금보다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큰 틀에서 이제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질 임금 감소를 그래도 최소화해서 내수 진작 또 소비 진작 효과를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가 이 부분에 이런 관점을 쓰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분 다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강원도 경제의 80% 이상이 소상공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강원 경제가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이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현재 지금 강원도의 소상공인들은 어떤 상황에 좀 놓여져 있는지 지금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최저임금을 10,000원 이상 올릴 거면 주휴수당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달라. 사실상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혹은 3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은 10,000원이 이상이다라고 소상공인 경영자들은 식당 주인들은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주휴수당에 대한 사건이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한 3, 4년 전에는 많이 왕왕 들어왔어요. 4, 5년 전에 왕왕 들어왔다가 지금은 거기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혔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상공인 경영자들, 식당 업체 주인, 편의점 주인들이 주휴수당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파다 보면 주휴수당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생 혹은 직원을 고용을 못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우리 유정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대체로 우리 강덕희 변호사 얘기가 지금 이제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 제도가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1953년도에 도입이 됐더라고요. 근로기준법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제도의 벽이 두터운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당시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급여 수준도 낮고 또 급여 구조가 이제 되게 단순하니까 그 급여를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도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에서는 좀 약간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 기준 조정하고 또 규모별로 뭔가 차이를 줘가지고 미세 수정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문제는 급여가 감소되는 쪽으로 갔을 때 우리 역설적으로 이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구인난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 규모, 지역, 연령별로 구분해서 주자는 건데 도내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지역 현실을 반영한 차등 적용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지난달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하면서 네, 이런 맞습니다. 거 발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서울대 법학과 출신에 이런 분들이 근로자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소상공인 경영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실물 경제에 접하지 않고 책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좀 강력하게 비판을 하겠고요. 우리나라 이거 명확하게 춘천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뭐냐면 레고랜드가 처음 생겼을 때 레고랜드의 그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당시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게 한 12,000원 정도의 최저임금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으로 치자면 강원대 후문, 또 애막골, 뭐 수무숲, 태계동 먹자골목 여기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레고랜드로 갔어요. 그래서 이 식당 주인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밝혀진다니까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 땅값이 비싸니까 서울을 최저임금을 더 주자. 그러면 다 춘천에 있는 청년들,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서울에 가서 일을 하죠. 그럼 또 지방 소멸이 또 가속화될 것이고 수도권에만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거시적인 경제를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현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국민의힘 손원석 의원이 현장을 전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배 네, 위원님. 뭐 법률가께서 뭐 아주 단언적으로 현장을 모르는 개정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다만 이제 이것도 아까 우리가 언급한 최저임금제의 그 이제 관리 문제랑 이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그 최저임금 그 차등 적용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이웃 나라 일본도 이제 업종별, 지역별로 이렇게 그 차등을 두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이제 그 구체적인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하자라는 건데 보니까 이게 임금 하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답보 상태에 있거나 단 100원이라도 이제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나지 임금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강덕희 변호사가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차원보다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작동을 했을 때 오히려 이 도입을 원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간다라는 것이 그 다른 나라들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다 이제 그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그나마 100번 양보하자면 지역별 차등 적용은 완전한 비판인데 100번 양보하자면 업종별 차등 적용.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청년들을 고용인을 구하기 힘들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는 이러한 현장에서는 업종별로는 좀 최저임금을 상향할 수 있는 차등 적용은 할 수 있다라고 좀 양보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이 농촌에 와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 농가에서는 좀 부담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굉장히 부담되죠. 제가 그래서 아까 업종별로 양보할 수 있다는 거는 바로 이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의 최저임금 차등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농촌에 일하러 온 외국인들이 한국말에 능수능란하거나 혹은 농업에 전문성이 있거나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응기만 하더라도 1년이 넘게 걸려요. 저기 가서 물을 뽑아라, 배추를 뽑아라, 비료를 뿌려라 이러한 대화를 하는 적응기만 해도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인 노동자와 말을 못 알아듣는 외국인 노동자와 똑같은 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정책상 난해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대법원에서 확고해요. 대법원에서 이거는 뭐 국제 인권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인데 국제 상호주의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도 다른 나라에 가서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각 자국민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차등을 두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아까 주유수당 말씀드렸잖아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주유수당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사일이라는 거는 농번기 때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이 5개월 동안 바쁘게 돌아가고 겨울엔 쉽니다. 근데 이 바쁠 때는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시기도 있는데 이게 월급제로 돌아가다가 이분들이 이제 주휴수당을 알아서 이 농가에다가 주휴수당을 요청해요. 그리고 농가에다가 노동부에 신고하고. 그래서 또 근데 반대로 보면 이분들이 비 오는 날에는 일을 안 합니다. 또 혹은 뭐 휴식기에는 또 일을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에 대해서는 좀 덜하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지금 이런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농가의 굉장한 지금 고름과 고질병으로 되고 있어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 차등은 돼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농가에서는 업종별로 뭐 혹은 한국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더 올려주던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유성계 위원장님은 그 강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 문제 어떻게 좀? 그 저희 지역구에서는 사실 당면한 현실입니다. 네네. 이제 철원을 가봐도 그렇고 양구를 가봐도 그렇고 그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또 농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리의 문제라든가 또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저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좀 이제 어려운데요. 아까 이제 강대규 변호사가 얘기한 이 차별을 금지하는 동일 임금, 동일 근로 조건을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것은 이미 그건 법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농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선진국인데 국제사회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노동 인권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소득을 보전해 준다라는 그런 국가적 위신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이게 나와야 됩니다, 진짜. 이게 현장에 가보면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불법 체류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예. 필연적으로 지금과 같은 관리 방식으로는 불법 체류자들을 늘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 요즘 크게 일고 있는 논란이 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경사죠. 제79주년 광복절에 정부와 광복회가 경축 행사를 따로 진행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건국절 논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필 춘천에서 거행된 강원특별자치도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도 이로 인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1948년 건국 발언에 광복회 강원도지부 회원들이 항의하며 퇴장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강대규 변호사. 우리 김진태 지사 친한 강대규 변호사부터 하시죠.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란이 예속 논쟁 비슷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에서 예속 논쟁, 상복을 길게 입을 것이냐, 짧게 입을 것이냐, 검은 옷을 입을 것이냐, 하얀색을 입을 것이냐. 지금 일단 정부는 건국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건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든 역사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건국 준비가 있습니다. 건국 선언 혹은 준비가 있고 건국에 대한 과정이 있고 건국 완성이 있죠. 조선으로 예를 들자면 이성계의 건국 완성은 조선왕조실록의 1392년 8월 12일로 나옵니다. 조선 개국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건국을 준비했던 위화도 해군이나 혹은 뭐 18자 위양설 이러한 역사적인 사료에 건국을 준비한 과정이 있는데 위화도 해군부터 건국을 봐야 되냐? 지금 이런 논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모적이냐면 이승만 대통령도 1919년 임시정부를 계승하겠다라고 수없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그래서 있는 것이고 반대로 반대 진영인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기념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독립기념관장이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독립기념관장이 건국절을 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내막이 있어요. 지금 이종찬 광복 회장님이 자꾸 정부가 건국절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상은 자 여러분들 광복회라는 게 정부의 막대한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그러한 국가유공자 단체입니다. 광복회 회장을 선출할 때 선거를 통해 선출을 해요. 근데 김진이라는 김구 그 선생님의 장손자 김진이라는 분이 옛날 주택공사 사장도 했었고 지금 광복회 부회장으로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이 후보로 나왔을 때 도운 거예요. 당선이 됐죠. 네네. 그리고 나서 이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본인이 추천을 했는데 이분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낙마를 합니다. 저도 지방의 여러 가지 임원추천위원회를 들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2017년, 2018년 채용비리 사건 이후에는 임원추천위원들끼리 대화도 안 나눠요.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을 보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서류 심사에서 이분이 최하점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뇌물죄 경력이 있는 거예요. 주택공사 사장을 하면서 뇌물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최하점을 받은 것이고 면접에서는 이분이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에 대한 역사 논란을 하는데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하점을 받아서 김영석이라는 관장이 된 건데 김영석은 또 왜 논란이 되냐? 김영석 관장이 주장하는 게 그거입니다. 지금 광복절이라는 의미는 우리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의미가 있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 한 줄 때문에 지금 건국절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지금 국군의 날을 육군, 해군, 공군 합쳐서 하는 게 원래 따로따로 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합쳐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시초인데 1948년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야 독립기념일도 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1948년 8월 15일 날 개국을 했으니까 개국 행사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어떡하냐. 원래는 처음에는 광복절이 아니라 이름이 독립기념일이었어요. 독립기념일로 하려고 하다가 건국이라는 의미도 해야 되니까 합쳐서 행사를 해서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붙이자라고 하는 게 재헌국회, 초대국회 회의록에 명확히 있고 그때 유공자들 혹은 독립운동가들하고 다 상의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논란이 전 너무나 좀 쓸데없고 소모적인 것이라 보여지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피곤할 것입니까? 라는 것이고 김진태 지사도 그 김진태 지사가 발언을 했던 전문을 살펴보면 건국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독립기념에 대해서 해방을 폄하하고 광복절을 폄하하고 건국절로 가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독립기념 당연히 축하하고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정을 하고 다만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한 것은 역사적으로 맞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괜히 이런 소모적 논란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소모적인 논란이죠, 사실. 예, 이런 그 역사 정체성과 관련된 논쟁은 사실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소모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누군가가 이제 의도적으로 유발시킨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역량과 사회적인 역량이 그런 이제 함정에 틀에 빠져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현실이 굉장히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건데요. 그 뭐 건국절 문제는 뭐 지금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건국절은 뭐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그냥 그걸로 논외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김진태 지사가 광복절 행사에서 뭐 전문을 이제 우리 강변에 모셨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전문을 봤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 건국의 조건은 주권, 영토, 국민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건데 그래서 건국이 됐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워딩 그 자체로만 보면은 건국절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라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광복절 행사에서 근데 이 광복에 대한 의미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는 도민들 앞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뭐 법치주의의 화신이 되어야 할 도지사가 거기서 오해가 충분히 될 만한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니 도지사가 왜 그런 그 정치적으로 지금 휘발성이 높고
또 도민들의 의견이 지금 충분하게 성숙되거나 또는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깃발을 들고 나서는지에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누군가가 그러면 지사가 나서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고 도민을 통합해야 할 분이 이런 이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데, 저는 이분이 중앙 정치를 오래 하시다가 지방 행정 책임자가 되면서 오늘 어떤 그 결핍과 소외감의 이 반로가 아닌가 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은 사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그 사건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이거 사실 이제 식상한 얘기지만 전문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3.1 정신에 의거해서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그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국민적 합의예요. 그걸 왜 정면 도전하는 발언을 합니까? 1948년 9월 관보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반이었는데 관보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연호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논쟁을 자꾸 불러일으킵니까?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광복군이, 그러면 우리 김진태 지사의 주장대로 국민국가가 주권, 영토, 국민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서 이제 완성된다고 하는 거 맞는 얘기죠. 뭐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광복군이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만들어서 그 어려운 그 환경에서도 일제 선전포고했고 미국의 그 OSS와 협력을 해서 국내에다가 요원을 파견을 하고 또 국내 진공 작전을 거의 이제 그 하려고 그러던 차에 일본이 항복한 거 아닙니까? 엄연히 우리가 그 광복군이라는 우리 군대를 가지고 일제에 대해서 미국과 연합을 해서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그런 정치적인 주체인데, 물론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영토 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치력이 실효적으로 미치지 못한 환경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죠. 이런 소모적인 논쟁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고, 우리 김진태 지사님 제발 도정에 충실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좀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먹고 살 수 있게끔 좀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짧게 반론하겠습니다. 1분 네. 반론. 일단은 또 양립불가에 또 오류를 발언하셨는데 이 발언하고 도정 충실은 양립 가능한 얘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가 맞지 않다고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광복절 행사가 전국 단위 행사가 있고 각 17개 시도 단위 행사가 있고 또 지자체 한 180개의 시군 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서 1948년 건국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하셨어요.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기념하며 건국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쓰면서 날짜를 지정하고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지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들이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명확히 발언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로 1919년에 몇 월에 우리나라가 건국이 된 거야? 약간 역사적. 김진태 지사가 광복절 행사에서 네. 건국절을 그 두둔하는 발언을 한 건 맞는 거네요, 그럼요? 건국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네. 김대중, 그러니까 노무현 그거를 다 건국절을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적어도 김진태 지사가 건국절로 건국절을 두둔하는 아니요. 그런 건국절을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건국절은 그러니까 반대합니다. 이게 문제가 다른 거예요. 절이라는 거는 네네. 절은 반대해요. 건국절은 반대해요. 근데 건국이라는 거를 명확히 손을 한 거고 이게 왜 소문적이냐면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잖아요. 네. 임시정부 때 1919년 때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논란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계속 논란을 제기하는 측이 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측이나 다른 진영 측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녀가 갈라지고 노장청이 갈라지고 계속 지금 쪼개지고 있는데 그나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한일전 축구.
일본에 대한 규탄, 지탄 이런 걸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지금 광복절 행사가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거에 너무나 좀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고 이 논란은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쏙 사라질 거예요. 그러다가 내년 광복절쯤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이런 굉장히 소모성 논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 이게 양립 불가의 그 원칙을 뭐 법률 용어인지는 제가 무식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논리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정을 책임진 행정가이자 정치가가 도민의 다수가 합의하지 않은 그런 사안을 놓고 정치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판할 수 있는 거고. 다수가 합의하지 않은 건 어떻게 입증하죠? 아니 지금 김진태 지금 지사의...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만약에 다수가 합의했으면은 김진태 지사가 15일 행사장에서 발언한 거는 그냥 지나갑니다.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논쟁이 되고 논쟁이 자꾸 커지니까 도민적인 합의 기반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도지사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는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뭐 양립 불가의 원칙이 이런 어려운 용어를 도입을 해서 적용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이 이슈는 이쯤에서 이제 다음에 한번 그만하도록. 다시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두 분과 함께 뭐 경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분들 굉장히 힘든 가운데 또 폭염 속에서 얼마나 사업하기 힘드실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정치권이 또 우리 법조계가 또 뭐 방송국에 있으니까 우리 언론계가 따뜻한 뉴스와 좀 시원한 뉴스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소상공인들이 힘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정기 위원장님. 네, 이렇게 그 생활 경제와 밀착된 주제들을 다뤄주셔서 MBC 측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념과 정치의 문제도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 경제 정말 경제 규모 작고 인구 적고 변변한 산업도 없고 어렵습니다. 우리 정파를 떠나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 해결하는데 도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먹고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날이 삶이 팍팍해지면서 억척스럽게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들. 천원 한 장에 울고 웃는 서민들의 말로 우리 강원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서민 경제가 한숨과 눈물보다는 보람과 웃음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밑받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역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